자, 이어갈게요. 성리학의 변화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별도로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미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병자호란 이후에 1번입니다. 착화론과 의리명분론이 대세였습니다. 민신수습, 국론 안정의 이바지, 성리학의 이론을 거부, 성리학이 경색화되기 시작했다. 그럼 17세기는 의학이 발달되었다. 의학이 발달된 얘기는 임질왜란을 계기로 신분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양반들이 하는 게 의학의 발달입니다. 의학의 발달. 예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예법에 대한 학문이 발달되었다. 가을의 진남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의학이 발달되더라. 언제, 이유가 뭐라고죠? 인난 이후에 양반들이 신분질서 유지가 큰 목적이 되겠죠. 임질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 위로 올라가고, 그죠? 또 상당수가 또 피해를 당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자성리학의 절대화, 윤유, 박세당 등이 학문적 체계를 주장, 산문난적으로 제거됐습니다. 산문난적 밑줄 보시죠. 즉,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는 왜 공자님이 말하는 유학을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나는 참 불만이 많아요. 내가 공자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결과 이와 같은 사람들, 윤유라든가 박세당 같은 사람들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게 됐다. 뭐죠?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있다고요. 네. 절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한 성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학문에 대한 어떤 논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논문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절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뭐라 죽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 문파를, 우리 스승을 비난하는 난잡스러운 적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왔다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해요? 노론들입니다, 이거. 노론의 송시열 같은 사람들, 또 송시열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경색됐죠.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부분은 되게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떤 꽃 같은 이론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요?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갖다가 논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논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나올 수가 없겠죠. 되게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요즘 생각하고 보면은. 근데 이 시기에는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양명학 갑니다. 양명학. 자, 특징법. 인간 개개인의 양지와 지행 합의를 중시했다. 양명학의 핵심은 나온 그대로입니다. 양지론입니다. 치양지라고 그러죠. 치양지. 또는 양지론 이렇게 합니다. 치양지, 양지론. 봐봐요. 해석하면 우리가 조물주라는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조물주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을 거란 얘기야. 그죠? 사람을 만들었다고.
왜 정울조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이 넣거나 신분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두철미한 신분제 사회란 말이지.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날 때 신분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 막 평등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단지 직업에 따라서 약간 돈 잘 버는 사람, 약간 못 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못 가진 사람 나뉘어질 뿐이지 사람 자체는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유식한 사람도 또 무식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자체는 평등하다는 거지.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양명하게 어떻게 성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반기를 들고 나타나는 학문이 봐야 되겠죠. 조선이라는 사대부들은 어떻게 이 양명학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거부하겠지. 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소외되는 소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우한 정치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불우한 정치인들. 나는 왕실은 왕실인데 나는 왕자가 될 팔자가 아닌 사람들 있지. 또 왕이 될 팔자가 아닌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만이지. 왜? 기존의 권력층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죠. 근데 불만을 그 당시 수도인 서울에서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다고. 어디로? 섬으로. 여기는 섬에 지금이야 이렇게 육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도로가 다리가 나와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얘들이 공부하는데 이걸 또 뭐라 불러? 주로 강화돼서 공부하는데 이걸 강학파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소문 낼까 소문 못 낼까? 야, 우리는 강화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야 소문 낼까 말까? 아니, 강화에서 소문 내면 김포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인천에 오면 어떻게 해? 서울로 금방 소문 날 거 아니야. 죽으려고 한장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 집에서만 내려오는 학문으로 집가짜야. 가학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가학적 학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우리 집에서만 그냥 소리소문 없이 공부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가학적 학풍이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 정제두 밑줄하는 거예요. 그 박스에 제일 위에 도표 정제두.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광사 원교체로 유명하죠. 원교체 또는 동국진체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동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원교체 또는 광사체 아니 동국진체. 네. 이긍익 연료실 기술을 쓰신 분입니다. 연료실 기술 조선사를 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이건창, 이건승, 이건빵.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적자면 이제 한말이 되겠죠. 한말의 대표적인 학자 정인보, 박은식. 예. 그 밑에도 박스에 하나 적다면 이런 사람 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말의 대표적인 양명학자 정인보, 박은식 같은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대학자이죠. 대학자면서 뭐합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서양과학기술 전례 보겠습니다. 자, 서양 선교사 중국에 16세기 소개되었고 17세기 사신을 통해서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물, 세계지도, 천리경, 자명종, 합포, 시연정, 이 시연정은 이미 효정 때 들어왔다는 걸 이미 공부를 이미 했고요. 지전설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지전설 밑줄 긋습니다. 지전설. 지구설과 지전설을 이렇게 살짝 구분해서 설명해놨습니다. 제가 지구설, 땅의 모양을 둥근 공 모양으로 보는 학설. 땅의 모양을 둥근 공 모양으로 보는 학설. 지전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생긴다는 주장.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은 지동설이라고도 하지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뜻은 아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실학자 중에서 지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잡아야 되겠죠?
근데요.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 기억, 히읗 잡으시고요. 지전설. 특히 홍대영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홍대영은 되게 실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예. 이건 별도로 따로 그때 가서 할게요. 중복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서양식 대폭 조총 제작 보겠습니다. 벨테브레이, 박연. 최초의 우리 예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시대 최초의 예국인입니다. 벨테브레이. 우리 이름으로 바꿔서 살았고요. 조선인 여성과 결혼해서 우리 땅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이 벨테브레이, 박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멜, 아까 효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멜은 효종임금 때 동인도의사에서 물건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서 제주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서울에 살고 있던 벨테브레이가 가서 하멜을 서울로 이동시켰다. 서울에 훈련도감에 소속시킵니다. 훈련도감에서 조총이라든가 포를 만들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포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그 상선에 한 포를 장착하게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부국, 하멜, 효종임금. 아쉽지만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청나라 사신들이 가장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신을 오거나 또는 청나라의 스파이들이, 간첩들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 서울, 그 당시 한성의 변화를 계속 첩보를 보고하게 되는데, 청나라인들이 와서 훈련도감에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되면 청나라에게서는 군사 정보가 되는 겁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청나라 사신이 왔다가 갈 때 하멜 일행 일부가 청나라 사신을 만나서 자기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소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 조선 정부에서는 강진으로 유배 보냅니다. 써놓으시죠? 강진 유배 보냅니다. 청사신 접촉 이후 적어놔요. 청사신 접촉 이후에 강진으로 유배. 청사신 접촉 이후에 강진으로 유배. 그리고 거기에서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고급 인력을 갖다가 너무 허무하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하멜 같은 사람,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을 전부 다 정보를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과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를 닮지 않은 사람 미개인 정도. 미개인 정도. 그런데 일본은 앞선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하나씩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쓴 책이 뭐예요? 하멜 표류기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을 소개한 책이죠. 하멜 표류기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썼을까요? 나쁘게 썼을까요? 되게 비판을 많이 했죠. 왜일까요? 자기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게 되면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월급을 어쩔 수 없이 못 받았다는 것 갖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월급을 못 받은 이유는 내가 여기 표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날 월급 달라. 그럼 어떻게 우리 조선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았다 월급 받아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실학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학문이란 뜻이죠. 이 시기 사람들이 우리는 실학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정인보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99주기, 내년이면 100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32년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학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18세기에 이와 같은 생각과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 갖다가 공부하자. 정약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명명을 할까? 18세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하자. 실질적인 학문을 한 사람을 하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갖다가 실학자 또는 실학이라는 학문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 우리가 사후에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21세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은가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답이 나와 있어. 우리 겪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는 100년 뒤에 역사가들이 우리를 같은 사람들, 코로나 세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미리서 예언한다면 선생님이. 동의하십니까? 그죠? 21세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다가올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100년의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거 백신 없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어? 아이고 이거 미리서 예방약만 하나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100년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의 심각성을 모르겠죠. 대신 우리만 심각한 거죠. 우리 동시대 사람들만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쭉 모든 질병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만 되게 심각하게 지나가면 어떡해? 처방전이 다 나오고 예방이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보건소 가서 맞은 게 뭐예요? 홍역주사 맞췄어요. 여기에다가. 예, 홍역주사도 고열이에요. 40도 넘겨요. 그 어린아이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초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안 올리는 거야. 얘가 올려놨다 죽으면 가서 또 사망신고 또 해야 돼. 예전에는 되게 복잡한 절차 귀찮아했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막 70, 80 드신 분, 생년월일 다 틀려. 나이가 7살 적게 되신 분 심하면은. 왜? 7살 넘어서 아버지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가가지고 신고한 거, 우리 아들 살았네 하고 신고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출생 연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 일부는 아마 생년월일이 늦게 돼가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 1년, 2년, 3년 막 더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네. 네. 왜 더 하세요? 퇴직 안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나이 어리다고 친구들한테 어린 놈의 자식이 친구 먹냐고 이렇게 놀림 받았는데 정년 퇴임할 때 보니까 되게 내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네. 우리 저한테 보면 할아버지겠죠. 네. 뭐 경찰 생활하신 분인데 몇 년을 더 하셨어요. 어때? 혜택 받은 거잖아. 좋지?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생년월일 잘못되신 분들 거의 없겠지만 1년 정도 썼는데 늦게 되었어요. 지금은 불만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면 어떻게? 1년을 더 할 수 있어요. 좋지 않나? 좋지. 남들 다 퇴직하고 할 게 없는데 1년 더 다닐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명퇴를 막 강요해. 명퇴를 강요해. 그럼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명퇴가 나을지 1년 더 버틸지 체크해 보라고. 오케이? 개인 쓸데없는 얘기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 대표적 인물 가겠습니다. 이수광, 지봉유설. 설자에 동그라미 쳐.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이게 이제 그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 대한 소개서는 네. 천주교 처음 소개되었다 저거는. 네. 천주교 소개되었다. 한백경, 동국지리지. 역사지리지의 효시입니다. 지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걸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나?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지리지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백겸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책에도 나왔죠. 벽화에도 나오죠. 유주자사 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 태수들이 보고하거든요. 태수는 연치 군수쯤 되는데요. 군수들이 유주자사 진에게 보고한다고. 대한민국 아무리 뒤져봐도 이 동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야. 북경 근처야.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거든. 그럼 최소한 우리 5세기 태고 전성기 시기에 이 지역까지도 우리 고구려인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북경 근방까지.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정약용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명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한반도에 없는 거야.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거야.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더라. 봤더니 이게 발해의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발해의 땅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몽인 어우야담 유통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몇 줄 보시고요. 기출입니다. 네. 허균 홍길동전을 조술하신 분 다 아시죠? 홍길동전은 우리 알다시피 연산군 때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걸 강해군 때 쓴 거예요. 오케이?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호 이익이 주장하는 3대 도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호민론 밑줄 그어댔습니다. 호민론. 그 허균이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 등용을 제일 안타깝게 등용하지 않는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울들이 되게 똑똑한데 왜 등용하지 않냐는 뜻이에요. 이걸 불만이 많아요. 그 허균 주변에 서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역모로 몰려서 제거되고 말죠. 그때 호민론이죠. 그 호자가 호걸 호자예요. 호걸 호자.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영웅 호걸들이 이 사회를 갖다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호민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태어났겠냐고요. 서울들이 왜 태어났겠냐고. 이 인재를 쓰라고 태어난 거 아니냐면 그 인재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쓰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울들의 생각을 반영해 줬다. 자, 이제 실학자들의 중농과 중상에 관련 부분을 하겠습니다. 중농학파, 중상학파. 자, 유형원 바로 갑니다. 유형원. 책 제목 방계수록입니다. 균전론. 산원공상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하자. 균전론이 줄였습니다. 균전론은 말 그대로 n분의 1이어야 되잖아. 우리말로 치면은. 근데 균전론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산원공상이에요. 산원공상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거거든. 사대부와 농민과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본인이 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보이고 해서. 이것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지. 그 다음에 조세개혁 부분에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을 경무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건 신라 거고요. 원래가 이건 고구려 거거든요. 네, 바꾸자. 결부법을 경무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무법 면적 기준입니다. 수학약에서 면적 기준을 바꿉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 이양하는 거 백제 것도 하나 봐봅시다. 네, 백제 것도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두락제입니다. 두락제 파종량입니다. 파종량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합시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전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부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무법 면적 단위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가입니다. 성호 이익입니다. 이익은 되게 많습니다. 한전론입니다.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고 박지원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전론인데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익의 한전론,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전론. 자, 이익의 한전론부터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서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다면 이 영업전은 매매를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하자. 대신에 이 여분의 토지는 매매하자. 이 토지는 매매하게끔 하자. 즉 땅 주인이 지주가 최소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얘기한 겁니다. 박지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지원은 똑같은 한전론인데요.
자, 돈 많은 양반 지주가 많은 양의 토지를 소유 금지하자. 많은 양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자. 똑같은 한전인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영어로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영어 세대니까. 최소 해야 된다. 맥시멈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최소 토지, 최대 토지를 제한하자.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생각이 좀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나올 때가 됐죠, 지금. 한전론의 중농학파, 중상학파의 내용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기로 갑니다. 고리대와 합해폐단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제도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문란했죠. 한국이 가장 문란해서 개선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역사서술의 제시, 역사운동의 선승학교의 도덕률이 시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네. 역사관에 대한 얘기죠, 이게. 자, 보시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이었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이익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생각이 아니고. 김부식의 방법보다는 자, 시세에 따라야 한다. 고구려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 파워가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 사람들은 고구려를 본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 안정복에게 영향을 주죠. 네. 안정복이 이제 동국통감에서 이걸 반영이 됩니다. 시세론을 하려는데 어느 나라가 삼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느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육좀론, 노비, 과거, 양반, 기교,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6가지다. 육좀론을 주장했다. 꼭 기억하고 육좀론 안에 패전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전론은 별도입니다. 육좀론하고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음과 비읍을 하나로 묶어서 구분 요함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음, 비읍을 패전론을 주장을 했지만 육좀론에 포함되지는 않는 사실. 그 다음에 한국 대신에 사창제도 실시를 주장했죠. 한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창제도는 그 마을의 어떤 유지들이,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유지들이 관할하고 책임지자 하는 제도입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 보겠습니다. 개인적 배경, 몰락한 경기 남인, 경기 광주 은거 이용구에 전념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정조 시기에 경기 남인으로서 대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꽤 많죠. 정약용을 포함한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입니다. 이분이 쓴 책 성호사설, 그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가구력이 되게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책 중에 하나죠. 가구력에 위주로 하는 그것입니다. 가구력. 이게 가구력. 여기 개혁 정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혁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 우자는 근심입니다. 근심 우자고, 곽자는 콩 깻묵 각자입니다. 봐봐. 이게 콩이라고 생각해봐. 콩 안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콩은 누가 먹는 거지, 지금 현재? 사람이 먹는 거고, 이 껍질은 누가 먹는 거죠? 소의 여물을 써서 소의 먹이를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시대를 보니 콩은 사람이 먹는데 양반만 먹어요. 일반 민들은 이걸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소가 먹어야 할 식량을 사람이 먹고 있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즉 각우록이란 일반 농민들의 금신거리의 입장에서 보는 개혁론이라는 뜻이에요. 농민의 시각에서 보는 개혁론, 이게 각우록입니다. 이 각우록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개혁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 갑니다. 책 다 알아야 됩니다. 경세유표, 목민신서, 흑민신서. 여전제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마을의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하자거든요. 일종의 이거 뭐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공산주의와 유사합니다. 그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 페이지 넘기면 정전제로 바뀝니다. 네. 여전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산주의적 느낌이 난다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야. 공동 생산, 공동 분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전제로 바뀝니다. 정전제는 이거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건데 중국의 정전제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자로 되게 되면. 그러면 뭐 이게 노동력 투입량에 따른 n분의 1 나눠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노동력의 단위니까. 이것도 스스로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정전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우물정자로 바꾸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봐봐. 자, 봐보자. 1부터 9까지는 마을에 이런 농지가 있다면 개별 농업을 하자는 거야. 개별 농업하면 어떻게 돼? 자신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연구하고. 그죠? 근데 아까처럼 공동생산, 공동부배 또는 정전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열심히 안 하지. 대충 이러 내가 대충 받는 거니까. 뭐야? 5번 봐봐. 1부터 9까지 개별 농업하고 5만 어떻게 하죠? 마을 공동 경작하자는 거예요. 마을에서 전체가 공동으로 경작해서 마을의 비용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제를 바꿨다는 뜻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정이 아니라 중국의 정전제를 최근 보긴 봤지만 모순점이 더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다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야? 여전제와 정전제, 정약용. 네. 농지제도, 소지제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 3논설 봅니다. 3논설. 탕론 역성혁명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군주가 올바르지 못하면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목 군주제를 민의 합의체로 주장하자. 요즘 같으면 지방자치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론 여전제를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 배경, 경기도 광주군 출신이고 남인입니다. 경기 남인 대표적인 인사고요. 신유 박해 때 순조 때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되어 18년간 저술에 몰두 500여 권의 책을 저술. 서거 후 100년이 지나 후학들이 편집된 간행된 책이 여유당 전서이다. 이게 1932년에 한국학 운동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여유당 전서하고 실학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자, 한국학 운동입니다. 1932년 한국학 운동 때 두 가지. 뭐라고요? 여유당 전서라는 책이 정약용 쓴 책을 전부 다 쫙 정리해서 만든 게 여유당 전서. 작가가 만든 여유당 전서 정약용이 만든 게 아니야. 학자들이. 그리고 실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때 사용하게 됐다. 정약용의 주요 저서, 요건 기본. 그다음에 정약용의 학문 기본입니다. 네, 요건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기타 학자들 봅니다. 색경, 박세당. 그 다음에 홍만선, 산림경제, 서유구, 임원경제지. 이건 뭘까요? 그 책하고 저자를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요. 참고로 임원경제지는 백과사전인데 농업 백과사전을 적어놓으세요. 네, 농업에 관련된 백과사전이다. 박세당의 색경과 홍만선 산림경제는 농업기술서인데 서유구는 백과사전이다. 농업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자, 다음 페이지 중상학파 갑니다. 중상학파. 유수원, 우서입니다. 우서. 산업공상을 신분이 아닌 평등한 직업으로 전문화할 것,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 네, 이 정도. 홍대용의 별표를 5개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인물. 당장 나와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 쓴 책 다 잡아요. 의산문답, 의산문답, 이마경륜, 주외수영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관념적 하이론과 중국 중심 세계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즉 중화주의 비판입니다. 세계 중심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중국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지구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왜? 지전설을 본다면 모든 나라가 한번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화주의거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모든 사제들이 전부 중화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전설 주정, 청나라 기행문인 담원 연기. 담원은 홍대홍의 호입니다. 홍대홍의 호고요. 연기는 연경에 갔다 온 기행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북경이죠. 베이징을 얘기합니다. 의산문답의 실온과 화자의 문답 형식을 불려 지구의 일일 일해전설, 즉 지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우주관을 필요하였습니다. 예, 일명 이게 무한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 나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이후에 수억 년 이후에 뭔가 또 다른 게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건 무엇인지는 모르겠죠. 김성문의 지구 해전설을 받았다. 김성문은 아까 몇 세기라고 그랬죠? 17세기. 홍대홍은 몇 세기? 18세기. 둘 다 지전설을 주장하신 분인데 선후관계 물어본다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임하경륜에서 균전제를 주장했다. 자, 중상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균전제. 사람 1인당 2개의 토지를 지급하자. 그 다음에 박지원 열하일기 별표 5개. 자재공간으로 따라갑니다. 청나라의 자재공간으로 따라가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하였다. 열하 지역까지. 보통 영경이 청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영경의 황제를 아련하면 되는데 하필 이분이 피서를 갔어요. 열하 지역까지. 열하 지역이 여기야, 여기. 여기가 영경인데 갔는데 없어. 어디가 있습니까? 피서 갔대. 여기가 열하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서 다시 들어온 얘기를 다 적었다. 열하일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적어봤잖아. 성인 돼서 안 적지만. 예, 열하일기 말 그대로입니다. 열하지역까지 다녀와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다. 근데 청나라가 우리가 봤을 때는 오랑캐라고 욕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정작 갔다 와서 봤더니 정작 오랑캐는 우리 조선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의 앞선 선진 문물들, 문화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게 되었다. 내용 보겠습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학대, 상공업 진흥, 양반층의 허위의식 고발. 한전론에 별표하시고 이미 설명드렸고 저서에 별표합니다. 작년에도 기출이 됐죠. 열하일기, 간홍소초, 한민명전이. 이 간홍소초, 한민명전이 농업기술서인데 중상학파가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 허생전은 우리 사료 제출하고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허생전은요. 허생전은 단행본이 아니고 열하일기 내에 들어있습니다. 즉 소설 일종의 액자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액자소설의 일종이 허생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의 정조도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김정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김정희를 직접 본인이 교육시켰다고 김정희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김정희를 교육시켰고 최고의 석학으로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상공원 육성, 선박 수레 벽돌, 청에 발달된 기술을 적극 수용하자. 이 사람은 청을 자주 왕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의 몸을 수용했던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귿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하자.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하자.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호주머니 있는 거 좀 털어서 좀 소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국학 발달 갑니다. 역사, 여사제강. 서인의 유괴가 고려의 역사를 기록해서 서인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여사제강의 여자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코자를 넣으면 돼요. 고려사가 되겠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두 법칙에 따라서 여사제강 서인 출신의 유괴라는 사람이 적어서 서인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야. 아니 서인들이 왜 고려사를 읽냐고, 고려 역사를 읽냐고, 베스트셀러가 되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았더니 서인들과 고려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지. 자, 예부 민족들이 침례에 왔을 때 그냥 우리나라 먹으세요가 아니라 저항하더라는 거야. 그런 몽골에서 수없이 싸웠을 때 우리 저항하더라는 얘기지. 두 번째, 정치하는 사람이 같더라는 거야.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이 하더라는 거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사쟁을 열심히 읽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사쟁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동사, 남인의 영수, 허목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안정복의 동사 강목 별표 5개. 자, 볼까요? 이익의 전통 사관을 적용시켜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고증하게 되었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고구려의 을지문독, 연개소문, 고려의 강감창 등을 서술했다. 왜 조선은 안 적었습니까? 조선 후기 사람인데요. 왜냐면 조선에는 정사가 있잖아요. 조선왕실록이 있잖아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종의 동사, 고구려에 대한 역사, 발해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였다. 발해고 별표, 유득공입니다. 우리 역사를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죠. 해동 역사, 남인계 한치훈이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 편찬하였다. 이것도 별표. 연료실 기술, 아까 강학과 소론 출신의 이긍익, 조선시대 역사를 기사 분모체로 썼다. 그래서 조선사 또는 당대사, 그 시대에 썼기 때문에 현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18세기 이 5권의 책이 있죠. 하나로 다 별표. 무조건 잡아야 해요. 하나로 묶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자, 국어는 안 할 건데 대신 고금 성립만 해드릴게요. 읽으면 돼요. 정조 때 이의봉 시대별 분야별을 정리한 사전이다. 해외 언어의 미술을 씁니다. 해외 언어를 모아 엮은 책이 고금 성립이다. 이 정도. 역사 지리서, 여지도서, 동국지리지. 한백기면 동국지리는 별표하면 이미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아방광역고, 정약용. 동국지리지와 아방광역고를 묶어봐.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두 개 다 전부 다 뭐죠? 역사지리지입니다. 지명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미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 갑니다. 자, 기억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 백리척, 100분의 1이라는 뜻이죠. 점 하나와 하나 사이를 100분의 1. 대동여지도, 김정호, 심리척, 4km마다 점을 하나씩 찍었다. 자주 얘기하지. 선생님이 차를 타고 내비를 찍고 갈 때 얼마 전에 알려줍니까? 최소 10m 앞에서는 알려주죠. 근데 4km하고 40km 앞에서 하나 점 하나 찍고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중에 끝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눈금 표시한 조선 전도로서 총 22첩의 몇 줄을 꼽아요? 22첩. 우리 그 대동여지도라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서 차승원 배우가 주연했던 건데요.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막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지도를 막 그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막 보신 사람 있나 모르겠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일부 보긴 했겠지만 우리 한반도 전체를 본인이 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랬냐면 그 사이에 데이터가 쌓였을 거야. 그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서 다시 이렇게 만든 거야. 22첩이라는 얘기는 커다란 지도야. 저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종이가 없어. 이런 종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만드는 거 붙이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22개를 만들어서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22첩 우리 반찬 할 때 첩하듯이요. 22첩에 종이를 이렇게 중간중간 붙여서 만들었다. 이게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입니다. 22첩이 줄긋습니다. 밑에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넘겨볼게요.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오전에 우리 끝장 낼게요. (454) 서학에 관련된 시. 서양의 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서양의 학문이 들어온 겁니다. 자, 천주교를 하지 않고 서양의 학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전래된 것 16세기, 17세기
조선 초에 알려졌습니다. 즉 서양의 학문이라고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정두원이 명예사신을 다니며 천주교 서적을 유입, 그 뒤로 이수광, 유몽인 등이 천주교 교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갑니다. 3대 박해. 신해, 정조 때 진산사건, 윤지층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전부 다 정약용 집안 사람들이에요. 정약용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윤지층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신주가 있는데요.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어떤 제사 지내는 방법에서 신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모님의 조상님의 이름을 적는 것들인데 불태웠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걸 신해박해라고 합니다. 신유박해. 이건 신유박해는 순조에 밑줄었습니다. 앞에 신해는 정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죠. 왜냐하면 경기 남인들 정조가 되게 가까이 두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대신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권력들이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남인 정약용이 탄압. 결과적으로 어떻게 강진에 유배되었다. 18년 동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탄압당하자 항사양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정약용 집안들이야. 다. 항사양이 프랑스의 군사력을 동원하던 편지글을 썼는데 그 편지글이 발견됐어요. 이걸 백서, 하얀색 비단에다 글을 썼다 해서 백서 사건으로 해서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되었다. 기해박해, 헌종입니다. 척사유놈. 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천주교를 사이비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척사, 유놈은 반포했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는 사이비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으신 분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과 작통법을 이용해서 천주교인들을 색출하는데 이력을 하게 되었다. 됐죠? 넘겨보겠습니다. 동학 보겠습니다. 457. 동학은 우리 근현대사 가면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하기 때문에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동학 보겠습니다. 창시, 경주 출신 몰락한 양반 최재우만 밑줄고 있습니다. 특징 유불선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짬뽕이야, 유불선이야. 그리고 주기에 밑줄 그었습니다. 주기론입니다. 가끔 주리론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론입니다. 주리론이 있고 우리 주기론이 있는데요. 리는 인, 의, 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칠정을 중요하죠. 이건 책이라고 비유하자면 여기는 밥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밥이다. 주기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과 도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교에. 샤머니즘과 도교 들어가 되게 짬뽕이죠. 확산.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아쉽게 1864년 최재우가 경주 관아에 끌려가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제목은 혹세무민의 죄입니다. 혹세무민이란 백성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동학의 정비.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경대전입니다. 동경대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많이 그 동경대전에는 뭐 포동문, 노랑문, 수동문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요. 심화 때 할게요.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용담유사. 용담유사 안에는 그 노래거든요. 가짜가 노래 가짜니까 그 안에는 뭐 용담가, 안심가 이런 노래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조직은 포접제입니다. 포접제. 자, A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면 포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접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포접제라다. 이건 비밀 조직이다.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 정도만 잡으셔야 됩니다. 포접제. 자, 밑에 최재우하고 최시영 한번 봐주시고요. 1대 최재우, 2대 최시영. 3대는 누군지 아시죠? 손병희 선생까지. 자, 그 책 봐봐요. 동경대전 한자로 되어 있지. 용담유사, 일종의 이건 찬송가 같은 거거든. 이건 한글로 되어 있다. 자, 서민문화의 형성 갑니다. 자, 다 갑니다. 458페이지 갑니다.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됐던 부분이 있어서요. 자, 정선 보겠습니다. 겸재정선, 진경산수화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린 것은 실경이라고 하고요. 진경이라고 하면 뭐죠? 주관적인 의미고요. 내 주관의 감흥이 과하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진경산수라고 하고요. 정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반입니다. 정선은 양반 출신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금강전도, 금강산에 대한 그림, 인왕제색도, 인왕산에 비가 오고 구름이 낀 모습이다. 제색이라는 말은 비갠 후 구름 낀 모습을 제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인 인왕산 밑에 태어났고 성장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요. 인왕산이 구름 낀 모습을 표현했다. 박연폭포를 실감나게 과장되게 감흥적, 주관적 표현 방법을 썼다. 김홍도, 정조의 가장 측근 인사이기도 하고요. 수원 행차도를 그리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의계, 궁궐에 행사하는 그림을 의계라고 하는 의계도 많이 남겼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김홍도의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씨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씨름도, 그 다음에 서당도, 뭐 대장간의 모습, 일명 이걸 풍속화라고 합니다. 풍속화라는 것은 그림을 보는, 소비하는 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궁궐에서 보는 그림들은 궁중화라고 하겠죠. 궁궐에서 소비하는 그림이니까. 일반 민들이 그리는 거니까. 일반 양반들이 그렸지만 소비하는 층이 일반 서민이 그리기 때문에 이것을 풍속화. 일반 백성이 소비하는 그림 뭐라고 할까? 민화.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주류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마찬가지. 신윤복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도화사 화원이긴 하지만 풍속화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여인도, 그 다음에 단오풍정, 오라정인, 미인도 등을 주로 그 시기의 상류 사회의 양반들의 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라 되게 그 시대의 양반들의 어떤 그 형태, 술 먹고 기생들 데리고 노는 모습들, 되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다. 김득신, 파적도, 관인화가 김홍도의 그림을 물려받았다. 파적도도 한번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기출에요. 농가의 어떤 그 농민들이 수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적함이 있는데 그 적막함이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닭과 병아리가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고양이가 어린 병아리를 순간 낚아채 도망가는 모습들을 순간 포착해서 그린 그림. 파적도, 그 적막함과 고요함이 깨트려졌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스냅 사진 정도 보시면 돼요. 순간 어떤 상을 탁 찍었단 말이지. 그 찰나의 사진을 남기는 거. 파적도. 강세양, 영통골 입구도, 서양화 기법, 한국적인 남종 문예화풍을 정착했다. 그 다음에 서양 수채화 기법이 들어왔다. 수채화 들어갔습니다. 수채화 기법. 그 수채화는 이 시기에 들어왔고요. 유화는 우리가 개항 이후에 들어옵니다. 우리 기름을 쳐서 그림 그림을 유화라고 하는데 유화는 개항 이후에 들어옵니다. 19세기 그림 갑니다. 실학적 학풍이 쇠퇴됐고 복고풍적인 그림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승업, 군마도, 삼인문연도 같은 그림이 유명하다. 김정희, 제주도 유배시에 그린 그림 세한도, 묵죽도, 붓으로 까만 붓을 통해서 난초를 치는 것들, 금석가안록, 이건 고중학의 대표적인 저서, 고중학, 옛 글들을 고중한 학문 금석가안록, 이항, 묵난도, 김정희로부터 배웠던 난을 치는 기법을 그렸다. 흥선대원고입니다. 묵난도가 유명합니다. 미나, 우리 일반 민들이 시장에서 그림을 구매해서 자기 집에 부착하는, 즉 소비층이 일반 백성들이 그렸다 해서 미나라고 하는데 아쉽게 미나는 우리가 쓴 말이 아니라 일본 학자 야나기 무네우시가 처음 발견하고 이렇게 표기했다. 일본 사람이 저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바꾸고 싶은 수가 없던 그림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서채 이광사.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강학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호가 원교이기 때문에 원교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국진체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서와 감정을 표현했다.
큰 글씨를 되게 잘 썼다. 그러니까 서원의 이름이라든가 절간의 대웅보존이라든가 이런 큰 글씨를 잘 쓴 인물 중에 하나가 이광사. 동시대 인물 김정희, 추사체. 김정희였으면 무조건 추사라고 합니다. 추사라는 호를 썼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면 무조건 추사체예요. 선생님 추사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김정희였으면 추사체예요. 그냥 일정한 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서예가로서 청나라 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인정받은 인물이 김정희입니다.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의 스승 박제가. 박제가가 자제 공간으로 끌려가서 김정희의 글씨가 4살 때부터 썼던 글씨가 청나라에 알리기 시작해서 20살에 자제 공간으로 따라갔거든, 김정희가. 이때 청나라에 석각대 다 와서 김정희를 마중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돼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제일하단부에 자기발전사 봐시죠? 순수청자, 음각청자, 상감청자. 상감청자는 무신정권 시기에 히트를 쳐서 한번 적으실까요? 네, 무신정권 시기 대히트를 친 게 상감청자고요. 분청사기는 원간석기부터 15세기까지. 분청사기는 원간석기부터 15세기까지. 그 다음에 순수는 우리 사림이 지배하는 16세기부터 정도라고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애절량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쓴 시입니다. 애절량 군포의 문란을 비판했다. 군포의 밀란. 우리가 전정, 군정, 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내는데 국방비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남에게만 내잖아요. 그죠? 정남에만 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 시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이제 막 갓 태어난 꼬맹이 아이에게까지도 얘들아 시아버지에게도 됐던, 이거 뭐죠? 백벌징포. 이게 뭐죠? 항구 첨정을 징포하더라. 그 결과 여기 여성이 주인공인데 남편이 애절량이란 슬프다. 저런 양기는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야. 남자는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지. 아이가 태어나서 군포를 가져간 건 내가 다 잘못이다. 방에 들어가서 칼 들고 가지고 잘라버리더라.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애절량이라다.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군포의 문란을 대표적으로 비판한 시가 애절량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모의고사 냈습니다. 다음 주쯤에나 아마 여러분들 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애절량에 대한 부분을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 안 되는 스포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일을 하게 되면 스포를 하고 싶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참았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를 끝내야지 내가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1권을 다 조금 초과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일단 좀 급하게 좀 달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심화 과정에서 좀 더 깊은 내용도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